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유쾌한 수필교실 제4강 문학과 자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은 우리가 문학과 사람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사람 다음으로 아마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자연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또는 유익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문학과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젠데요. 그런 곳 사람이다라는 뒷봉의 그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글 쓴 사람, 그 작가, 예, 글만 보면 그 글 쓴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유추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글도 소개를 드렸고요. 정일근 선생님 글이라든지 또 한성원 선생님 글들, 그런 기타 또 다른 작가들 글로서 저번 시간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예술가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예술가, 김밥 만드는 아주머니를 예술가라고 표현한 그런 좋은 글도 읽었고요. 오늘은 자,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사람 말고 우리는 또 무엇을 많이 쓰겠습니까? 예, 그쵸. 자연. 물론, 어떤 우리가 자연도 쓰고요.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물건도 많이 씁니다. 하는데 자연은 정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연은 정말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연하면 쓸 게 너무 많아요. 예, 나무도 자연이고, 강도 자연이고, 비도 자연, 그리고 흑공, 하늘, 노을, 섬, 땅, 바다, 강, 바람, 길, 꽃, 예, 뭐 모든 게 자연이죠. 그 자연 속에서도 조금 더 또 축소를 해서 동물에 대해서도 쓰고 곤충에 대해서도 쓰고 꽃에 대해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글들을 보면 뭐 까마귀 그리고 뭐 생물에 대해서 많이 쓰는데 가자미 이런 생선에 대한 글도 많이 나옵니다. 낙타, 저도 낙타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예, 가자미에 대해서 쓴 글도 있고 까마귀에 대해서 쓴 글도 있고 뱀, 예, 그러고 보니까 저도 뱀에 대해서 쓴 것도 있고, 기러기에 대해서 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리, 제가 참 좋아하는, 키워봤던 동물입니다. 오리, 그리고 거미, 달팽이, 자, 그리고 꽃도 우리가 정말 꽃 이름 적어 보라고 하면 아마 A4 용지 한 바닥 정도는 여러분들도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무슨 꽃이 많이 피나요? 예, 밖에 가면 요즘 수국이 정말 많이 피었죠. 예,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수국에 대해서도 글을 한 편을 썼습니다. 옛날에는 수국이 저기 영도에 태종사에 이렇게 참 예쁘게 피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해운대에 거기, 송림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해운대 조선비치 호텔 바로 맞은편에, 예, 송림공원이 있는데, 거기 어마어마하게 수국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면 가보십시오. 그게 작년에 저기 저 고성의 만화방초라는 곳에서 이렇게 옮겨 심었던 수국인데 지금은 정말 그거 뭐 사진 찍어도 예쁘게 나오고 바다 배경과 이렇게 멋지게 나오고 산책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 수국은 또 더 이렇게 보기가 좋습니다. 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자연을 소재를 잡아서 내가 뭐 글을 한 편 써봐야지라고 생각하면 내 한 편의 글에 모든 이 자연의 소재를 다 넣는 거는 어렵고요. 그리고 그렇게 넣어서 쓰면 글다운 글이 될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글감은 하나를 뽑아와서 하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동백이라는 글감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동백은 우리가 봄에 피었고, 동백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니까, 내가 동백에 대해서 글을 한 편 써봐야지, 라고 생각하면,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동백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 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생각해가 정말 쓰기가 힘들면 그거 다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생각해서 그 중에서 내가 몇 개만 가지고 적어도 되고 한 개만 가지고 또 적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동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동백을 보러 어디를 많이 갑니까? 어디에 가면 동백이 피어 있습니까? 어, 자, 동백, 정말 동백 멋있죠? 예, 동백이 허드러지게 피었고, 또 허드러지게 이 땅에 또 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그랬었지만, 동백은 두 번 피는 꽃이라고 하죠. 한 번은 어디서 핀다? 나무에서 피고, 한 번은 다시 떨어져서 땅에서 피는 꽃. 시인들과 작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 피고 진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나무에서 피고, 한 번은 땅에서 피고, 또 한 번은 가슴에서 피고. 예,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동백을 어디 보러 가느냐 하면 정말 핏빛 동백. 멋있죠? 지금 사진에 있는 이 동백은 어디냐 하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제주 위미리의 동백꽃 군락지입니다. 혹시 제주 여행 가시면 동백 필 때 2월, 예, 그 정도 동백꽃 필 때 여기를 가보시면 정말 환상적인 세계를 아마 맞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수, 오동도 같은 데도 정말 유명한 동백 여행지죠. 그리고 고창 선운사, 예, 선운사 절 뒤에 보면, 동백나무가 키가 크고 우거져 있던데, 어, 제가 작년에 가봤는데 동백꽃은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았어요. 날이 추워서 그랬는지 끄뭇끄뭇했던 해마다 아마 색깔은 다를 겁니다. 예,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제 지심도에는 섬 하나 전부 다 동백이 피어 있습니다. 이것도 때를 잘 맞춰가야 멋진 동백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강진에 가면 백년사 숲이 있는데 예, 거기 백년사절 올라가는 길에 쭉 보면 김영랑 생가도 있고 쭉 올라가면 동백이 키가 엄청 크고 멋있는 동백 숲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유밀이 있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부산에 저희 집 근처인데요. 이기대 근처에 제가 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출퇴근을 이기대 이 길 동백이 피어 있을 때는 이쪽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정말 동백이 이기대 길 끝날 때까지 동백이 피어 있는데 정말 멋집니다. 예, 원래 처음에는 한 십몇 년 전에 구청에서 동백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지나니까 울을 창창하게 나무가 튼튼해졌고 그리고 꽃이 굉장히 지금 멋지게 피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동백나무를 심어놓고 한쪽에는 벚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같이 필 때 여러분들 한번 가보십시오. 벚꽃나무하고 동백하고 어우러져서 환상의 길이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멋지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동백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하면 내가 동백꽃을 보았던 강렬한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죠. 예. 물론 사진으로 보고 또 그림으로 봐도 되지만 직접 한번 동백꽃을 만져보고 주워보고 향기도 맡아보고 예 그렇게 하면 더 좋죠. 자, 동백하면 우리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마 동백 아가씨란 이 노래를 모르는 우리 국민은 없겠죠? 예, 누가 불렀습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 가수 이미자 지금 이미자 씨가 생존해가 있습니다. 예, 한때는 금지곡으로 된 적도 있는데 이 동백 아가씨를 불렀어요. 그래서 잠깐 들어볼까요?
예, 이런 이제 동백 아가씨 하는, 우리가 아마 동백꽃 하면, 예, 뭐, 모란 동백도 생각나겠지만, 동백꽃 아가씨라는 이 노래 생각나죠? 동백 아가씨. 자, 동백 아가씨는 동백이라는 걸 가지고 노래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오페라도 만들고, 예, 사실은 동백,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동백 아가씨라는 책이 먼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산은요, 정말 동백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기억나시죠? 동백하면 우리는 부산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동백섬이 있습니다. 동백섬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예, 동백섬에 이게 인어 아가씨가 있죠. 인어 아가씨. 인어 아가씨가 황옥공주인데 여기 황옥공주의 전설이 거기 가면 이렇게 적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어 나라에서 이 참 저기 황옥공주가 동백섬의 은혜 왕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다 하는 예, 그런 얘기가 이렇게 전설로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백섬에 가면 이 인어공주도 볼 수 있고요. 또 부산에는 다른 도시에서는 없는 역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역? 예, 지하철 동백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리면 쭉 걸어가면 동백섬이 있죠. 예. 그리고 자, 지금 뭐 야구 시즌인데 요즘 뭐 롯데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부산 롯데 하면 이 롯데의 색깔은 무슨 색입니까? 예, 붉은색입니다. 유니폼이 이 붉은 유니폼이거든요. 이거 실제로 왜 이런 붉은 유니폼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눈치 끌었죠. 예, 눈치챘습니다. 자, 우리 동백꽃을, 그걸 토대로 해서 실제로, 롯데에서는 동백꽃, 이 붉은 유니폼을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만들고 나서 신문에 하고 쭉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 하면 뭐 동백, 역도 있고, 동백 섬도 있고, 동백, 롯데 유니폼도 있고요. 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그렇죠. 예, 동백 택시 있죠. 부산을 대표하는 택시, 동백 택시도 있고요. 자, 요즘 동백전 인기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기가 많아가 옛날에는 서면 무조건 10% 이렇게 적립을 해줬는데 요즘은 한 달에 30만 원만 이렇게 예, 10% 적립을 해주죠. 그래서 동백전이란 이 시민들을 위한 카드도 시에서 이렇게 발행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이 돼서 뭐 대마도 여행도 가게 되죠. 예. 대마도라든지 또는 일본 여행을 할 때, 배를 타고 여행을 할 때, 배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 배 이름 뭡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카멜리아라고. 예, 뭐, 카멜리아 다 좋습니다. 예, 카멜리아라고 적혀가 있습니다. 카멜리아 라인. 예, 카멜리아호가 있는데요. 조금 요금을 올려갖고 요즘은 뭐, 뉴 카멜리아 이렇게 뜨기도 합디다. 예. 이 카멜리아가 무슨 뜻이냐 하면 동백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동백 이름이 카멜리아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출발하는 동백호도 있습니다. 배 이름도. 그리고 오른쪽에 아마 이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좀 굉장히 특이하게 지금 이 절이 어디냐 하면 부산을 대표하는 무슨 절 이름 어딥니까? 그렇죠. 범어사입니다. 범어사에 가면 대한민국의 모든 절에 가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여기 옆에 있던 요 계단 옆에 무늬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돌을 소맷돌이라 하거든요. 여기 소맷돌이라든지 앞에 돌에 무슨 꽃이 보통 이렇게 있습니까? 그렇죠. 예, 연꽃이 보통 있어요. 뭐, 이렇게 참 불교에서는 연꽃 가지고 상징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진흙 위에서도 피는 참 그런, 예, 고고한, 예, 청정한 그 무명을 밝히는 꽃이 연꽃이거든요. 그런데 범어사에 가면 연꽃 대신에 이렇게 동백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게 참 독특합니다. 아마, 부산의 시화가 동백꽃이거든요. 부산의 꽃 이름이. 여러분들 아시죠? 예, 뭐, 새는 뭐, 부산, 뭐, 갈매기, 또, 부산의 고기는 뭡니까? 고등어. 그쵸? 예. 자, 근데 이 부산에
여기 꽃이 동백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동백이 새겨져 있는 이 특이한 광경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동백은 이거 말고도 한번 많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자, 동백하면 우리가 참 잊을 수 없는 책이 있어요. 춘희라는 책이 있습니다. 춘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춘희라는 책이 원래는 책 이름이 춘희가 아니었고요. 동백 아가씨였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이게 먼저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면서 왜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춘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은 디마피스의 소설은 춘희예요. 그렇지만 그게 원래는 1848년에 예, 실제로 이제 프랑스의 동백 아가씨라는 이 책이 이렇게 소설이 쓰여졌습니다. 그게 작가가 누구냐 하면 디마피스라는 오른쪽 사진 이분이에요. 이분이 썼는데 이 소설은 실제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보통의 이렇게 아가씨가 아니고 매춘부였죠. 몸을 파는 아가씨였습니다. 이 디마피스는 그래도 귀족이죠. 귀족인데 귀족들이 그 당시에 뭐 술을 마시러 술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녀들이 춤을 춥니다. 그때 고급 매춘부 여기는 영화 속에 나왔던 그 동백 아가씨입니다. 그 고급 매춘부가 있는데 실제 이름이 마리 디플러시스랍니다. 이 여인이 1824년에서 1847년까지 진짜 21~3살 때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 여인을 실제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해서 여기에 술을 마시러 간 거예요. 이 작가가 술을 마시러 가면 이 아가씨가 머리에 맨날 동백꽃을 꽂고 나타납니다. 춤을 추죠. 그런데 한 달에 25일간은 흰 동백꽃을 꽂고 나타나고요. 나머지 5일간은 빨간 동백꽃을 꽂고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빨간 동백꽃을 꽂은 날에는 자기가 몸을 팔지 않겠다는 신호죠. 어, 몸을 팔 수가 없는 날이죠. 예, 눈치챘겠지만 그때는 어떤 날입니까? 예, 여인의 월경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월경이 있으니까 몸을 팔 수가 없고요. 흰동백꽃을 꽂고 나타난 날에는 돈을 주고 이 여인과 하룻밤 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디마피스가 이 여인을 사랑해서 같이 동거 생활을 하고 했던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모티브를 해서 동백 아가씨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을 썼는데 굉장히 히트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되었고요. 그걸 가지고 약간 각색을 해가지고 막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뭐 내용이 뭐 같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신상옥 감독이 막 만들었어요. 춘희라는 이런 영화를 막 만들었습니다. 초기에 이런 영화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이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이런 장면이죠. 자, 그런데 춘희가 오페라로 만들면서 뭐로 만드느냐 하면 라 트라비아타라는 많이 들어봤죠? 여기 가운데 이 포스터거든요. 오른쪽에 라 트라비아타 적혀가 있는데 라 트라비아타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끊임없이 이렇게 공연을 합니다. 제가 2008년 포스트를 갖고 왔지만 뭐 이것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어디 찾아보면 또 할 수도 있고요. 끊임없이 거기 등장하는 배우들만 자꾸 달라지지 내용은 조금씩 감독에 따라서 각색을 해서 이렇게 이 내용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자, 라 트라비아타라는 말은
버림받은 여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춘희 동백 아가씨 거기 있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라트라비아타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 여인은 비올레타라는 이렇게 여인이 나옵니다. 아주 뭐 방탕한 생활을 하고 몸을 파려는 그런 창녀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주인공 남자가 누구냐면 알프레도라는 이런 이제 귀족 청년이 나오죠. 아마 디마피스의 분신일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과 이 창녀와 이렇게 동거 생활을 하는데 이 알프레도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방해를 하고 그리고 그 창녀에게 비올레타에게 떠나 내 아들과 헤어져 달라고 막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녀가 자기의 연인 남자 알프레도한테 이 아버지에 의해서 자기가 떠난다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이 남자를 위해서 떠나버리죠. 예, 떠나버렸는데 알프레도가 어떻게 합니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해를 하고 나중에 이 여인이 나중에 이렇게 뭐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뒤늦게 이렇게 그 진실을 알고 그 알프레도가 이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알프레도가 이 비올레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비올레타가 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알프레도의 이 품에서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라트라비아타 베르도의 오페라 오페라를 우리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춘희 또 동백 아가씨 소설 영화 또 오페라 이렇게 우리가 알면 나의 어떤 지적 수준, 지적 능력도 조금 더 확장이 되고요. 또 내가 이야기거리, 나의 감성 지수 이런 것도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고 예, 어느 거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춘희라는 게 우리가 뭐 TV에서도 아마 넷플릭스라든지도 아마 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런 동백 아가씨로 이렇게 예술적으로 이렇게 넓혀졌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우리가 저기 뭐 요즘 명품이라 그러죠. 명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 우리 같이 서민들은 명품을 가지기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들었던 명품 이름 중에서 여러분들 샤넬 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샤넬하고 이 동백꽃하고 엄청나게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요? 예, 벌써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죠. 샤넬은요, 샤넬의 로고가 요 동백입니다. 흰 동백, 백동백. 우리가 붉은 동백은 많이 봤는데 흰색 동백도 있어요. 아주 흰색 동백을 보면 아주 성스럽고 고고하고 귀한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동백도 겹동백이 있고 헛동백이 있어요. 겹동백은 이렇게 좀 잎이 이렇게 풍성한 거고 헛동백은 우리나라 조선동백인데 잎이 하나만 이렇게 한 겹으로만 연결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샤넬은 이분이 오른쪽에 분이 코코 샤넬이란 이 브랜드를 만드신 분이고 코코 샤넬의 어떤 대명사이죠. 이 샤넬에 대해서도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의 일생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지고 자기 연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게를 내고 나중에는 세계적인 이 코코 이 샤넬이란 이런 브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아주 미적 감각이 뛰어나죠. 이때는 연세가 든 사진인데도 보통 포스가 아니죠. 예, 이 정도의 미적 감각이 있어야 세계적인 이런 명품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샤넬, 코코 샤넬이란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동백 아가씨란 책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머릿속에서 동백이란 그 이미지가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재봉질을 하고 모자를 판매하고 나중에 의상을 만들게 되면서 이 동백이란 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코사지를 만들고 모자에 달고요, 브로치를 만들고 그리고 뭐 신발에 또는 팔찌에 또는 옷에 그림으로 그리고 이렇게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코 샤넬과 동백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 우리가 뭐 봤지만 예사롭게 생각했는데 참 그런 인연이 있었구나 하고 새삼 아마 알게 되었을 겁니다. 자, 동백하면 떠오르는 것 그거 말고도 우리가 많이 있어요. 또 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김영랑 시인이 있거든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아까 우리가 백년사 강진 가면, 김영랑 시인의 생가가 있어요. 이 김영랑 시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이 모습이죠. 굉장히 사랑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오른쪽에 요 사진이 있는, 두 사진이 있는 채성이라는 여인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TV 보면 춤을 잘 추는 아주 무용수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참, 예전에 일제시대 때 그 조선에서 조선의 최고의 춤꾼, 최고의 무용수 하면 모두 다 최승희를 1등으로 꼽았습니다. 그 당시에 옛날에 이 춤선이 보통이 아니고요. 최승희는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을 사랑했어요. 둘 다 사랑했습니다. 아주 사랑했습니다. 근데요, 집안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양쪽 집안에서 팽팽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최승희 집안에서는요, 결사코 뭐 돈도 안 되는 이런 글이나 쓰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시킬 수 없다. 또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학문을 하잖아요. 학문을 하는데 이렇게 뭐 그 당시에는 춤을 추고 하는 걸 좀 약간 천박하게 그렇게 여겼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뭐 예술을 하는 사람을 딴 따라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학문을 하는 집안에서 이런 춤꾼 집안하고 결혼을 시킬 수가 없다 해서 결국은 어른들 때문에 결혼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대로 끝났을까요? 김영랑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고 죽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김영랑 생가에 가면 동백나무가 있어요. 조금 동백나무가 우리가 봤던 동백은 좀 작은 거지만 저기 오래된 동백나무는 크고 튼실합니다. 그 동백나무에 줄을 매서 목을 맵니다. 결국 자살은 물거품이 되었죠. 결국 목숨을 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에게 발각이 되어서 그렇지만 하필이면 자기가 목숨을 끊겠다고 작정하고 줄을 맨 나무가 무슨 나무? 동백나무. 참 그래서 김영랑 보면 저는 이 일화가 생각이 나거든요. 동백나무, 동백. 그런 게 있고. 자, 그래서 그런 우리가 예술적으로도 봤지만 동백은 정말 글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소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동백에 대해서 글을 한번 쓴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 다른 사람이 쓴 내용을 비슷하게 쓰면 잘못하다가는 그 사람 표절이 되거든요. 표절은 정말 위험한 것이고 헬스는 절대 아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적어야 돼요. 뭐 생각은 좀 비슷할 수가 있는데 표현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동백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뭡니까? 동백이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집니까? 꽃잎 한 장 한 장씩 안 떨어지죠. 동백은 어떻게? 그쵸? 동백은 한 송이째 뚝뚝, 송이째 그냥 뚝 떨어집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정말 잔인하지만, 뭐, 목이 잘리는 듯 참수 당하듯이 떨어지는 겁니다. 동백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동백을 막 싫어해요. 그냥 뭐 이렇게 목이 댕강 떨어지 나가니까 나는 그거 정말 잔인해서 보기 싫어 해가 싫어하는 분도 있고요.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죠. 자, 문인수 선생님이 쓴 시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동백꽃을 가지고 사람들은, 작가들은 어떻게 썼는가 제가 쭉 몇 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문인수 선생은 이렇게, 섬진강가 동백 진 거 본다. 섬진강에 가서 동백이 진 거 보았답니다. 조금도 시들지 않은 채 동백 져버린 것 아닙니다. 동백 져 비린 것, 비린내 난다는 뜻입니다. 동백이 져서 비린 걸 봤답니다. 아, 동백이 졌는데 어째 동백이 비릿하단 말일까요? 우리는 비릿하다는 것은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그렇죠. 생선. 예, 생선이 비린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동백을 비릿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복선을 깔았어요. 왜 비릿했는지. 우리가 비릿한 거는 생선도 비릿하지만 또 무슨 냄새가 비릿합니까? 예, 그렇죠. 피 냄새. 피가 비릿하죠. 그게 연관이 될 겁니다. 볼게요. 아, 마구 내다버린 거 본다. 누가 내다버렸죠? 그렇죠. 동백나무가요. 꽃을 내다버린 겁니다. 어떻게? 대가리째 뚝뚝 떨어져 낭자하구나. 동백꽃이, 붉은 꽃이 대가리째로 떨어졌는데, 자, 우리가 몸체에서 떨어지면 뭐가 흐릅니까? 피가 흐르죠. 그러니까 밑에 떨어진 붉은 꽃잎이 모조리 다, 동백이란 몸에서, 머리째 잘려서 뚝뚝뚝뚝 흘러내린 피로 이 시인은 보는 겁니다. 시인의 눈, 작가의 눈, 예. 글을 쓰는 사람의 눈은 이렇게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백이 떨어져서 쭉 이렇게 피가 흘렀으니까 피가 낭자하구나. 그래서 비린내가 나는 거죠. 그 다음 달라볼게요. 그러고 갑자기, 그러나 단 한 번 아파한 적 없구나.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동백은 언제 떨어지죠? 시들 때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살짝 폈을 때 가장 절정에 떨어집니다. 맞죠? 사람으로 치면 가장 절정일 때가 언제입니까? 다 다르겠지만 이제 이분은 청춘일 때가 절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청춘일 때 동백은 자기의 가장 청춘일 때 떨어져서 아파하는데 나는 단 한 번 한 적이 없었다는 거지. 내 청춘은 지나고 보니까 문인수 씨는 이 글을 적은 작가 문인수 씨는 지금 60이 넘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우쭈우쭈 하다가 그냥 60까지 온 거예요. 청춘에 아파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제와 참 붉디붉다 내 청춘.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 청춘도 참 붉었다는 거죠. 내 청춘 때 사랑도 했고 열정도 있었고 공부도 했었고, 예, 실패도 했었고. 그런데 이 동백꽃 청춘 때 이렇게 자기 몸이 이렇게 추락해가 떨어지는데 내 청춘은 그렇게 비명도 없이 흘러갔구나 하고 동백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가장 활짝 폈을 때 내 인생의 청춘을 생각해 본 글이죠. 예. 그래서, 이래 글을 우리가 대충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숨긴 그 행과 행 사이에 이런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문이든 또는 운문이든 내가 글을 쓸 때 그 속에서 나만의 어떤 이유, 나만의 해석을 이렇게 끌고 와야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떨어져서 대가리째 뚝뚝 떨어져 낭자하구나. 동백꽃 떨어진 것을 피로 보았던 문인수의 글을 보았고요. 문정인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육감적인 그런 시를 씁니다. 여자의 몸과 관련한 시 이런 것도 많이 적어요. 그래서 문정의 동백 한번 볼게요. 아까 동백은 청춘을 생각했다면 문정이는 이 동백꽃 떨어지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 동백꽃이 떨어지는데요. 지상에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동백꽃들이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요. 예, 많은 사람들 눈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땅 위에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둘 다 죽기로 합니다. 어떻게? 뜨거운 술에 붉은 독약 타서 마시고 천길 절벽 위로 뛰어내립니다. 자, 사랑하는 동백꽃들이 천길 절벽 위로 뛰어내리는 사랑.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동백꽃이 떨어지는데 그냥 꽃이 떨어지는 거지. 이걸 사랑으로 본 거죠. 청길절벽. 그래서 나무 위에서 땅 위에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청길절벽으로 보았고요. 실제로 동백나무 아래에 어떤 절벽이라든지 낭떠러지가 있는 곳에 있는 동백나무를 보았다면 또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참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런 글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청춘으로 보고 사랑으로도 봤고 또 최창일 작가는요, 글 적었는데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동백꽃 떨어지는 것을. 동백꽃 떨어질 때 어떤 소리가 납니까? 우리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뭐 그냥 소리, 뭐 그냥 철썩, 털썩, 그냥 사그락? 뭐, 어쩌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수도 언제 떨어졌지 할 수 있을 만큼, 침묵의 소리로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창일 선생님은요, 동백 떨어지는 소리를 붉은 천둥 소리가 났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작가 또는 글을 쓰는 사람은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아야 하고요. 남이 듣지 못한 소리를 들어야 글 속에 내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려고 하면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그리고 참 생각을 깊이 많이 해야 좋은 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송찬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동백나무에 동백꽃이 핀 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백아, 이제 그만 나무에서 내려오려무나 꽃으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꽃이 돼 있는데 너는 나무에서 핀 것은 꽃이 아니다. 어디서 피어야 진짜 꽃이다? 그렇죠? 땅에서 피어야 진짜 꽃이니까 떨어져 내려온다. 그래서 여기 생략이 되었죠. 예, 이제 땅에서 떨어진 것이 진짜 너의 모습이야. 그래, 꽃으로 돌아가자. 오히려 바꾸어서 역설, 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강조했죠. 말이 되는 말이죠. 예, 대단하죠. 우리는 한 번이라도, 여기 나무에 꽃이 붙어 있어야 꽃이 폈다고 생각하고, 이 꽃이 나무가 아닌 땅바닥이나 허공에 있으면 그는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고정관념을 버려라. 허공에 꽃이 폈다. 이제 이렇게 응용할 수 있죠. 땅에 꽃이 폈다. 바다에 꽃이 폈다. 강물에 꽃이 폈다. 우물에 꽃이 폈다. 김밥을 사가 먹는데 내 김밥 도시락 위에 꽃이 떨어지면 내 도시락 위에 아니면 내 김밥 위에 꽃이 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저는 정말 대단한 게 김훈 선생님, 저번에 수박과 자두 얘기도 했지만요. 김훈 선생님이 쓴 동백입니다. 김훈 선생님이 쓴 동백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동백은 한 송이의 개별자로서 제각기 피어나고, 우리 어떤 꽃은요, 꽃숭어리채로 이렇게 막 피어나지 않습니까? 따닥따닥따닥. 수국도 보면요, 수국이 조그만 송이송이가 막 같이 이렇게 피어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수국도 그 색깔이 이게 보라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꽃받침이에요. 그 안에 보면 진짜 조그만 진짜 참 꽃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수국은 꽃받침인데 그 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헛꽃이라 그럽니다. 그런 것을. 자, 그래서 어쨌든 따닥따닥 여러 개 뭉쳐서 피는 꽃이 있고요. 동백은 아니에요. 한 나무에서도요. 큰 동백, 작은 동백, 어린 동백, 늙은 동백, 그리고 뭐 좀 진한 동백, 연한 동백, 각자 펴요. 각자.
시간도 달리. 그래서 개별자로서 제각기 피어나고 떨어질 때도 예, 이게 한 나무에서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죠. 그냥 한 송이씩 지 알아서 한 송이씩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 표현이 동백은 떨어져 죽을 때 주접스런 꼴을 보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지저분한 꼴을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꽃이 떨어질 때 좀 지저분하게 떨어지는 꽃도 있죠. 어떤 꽃이 그렇습니까? 예, 뭐, 목련 같은 거, 그렇죠? 목련 딱 떨어지면 목련이 피어 있을 때는 정말, 진짜, 하얘해가지고, 순백의 꽃? 예, 너무 예쁘죠? 근데 탁 떨어지고 나면 금방 어떻게 변합니까? 누렇게, 예, 무슨 삼배 쪼가리처럼 누렇게 변해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사람들이 밟고 가면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근데 동백은 떨어져서 너무 떨어져도 예쁘지 않습니까? 자, 절정에 도달한 그 꽃은 자, 어떻게 떨어진다? 아까는 예, 문정혜 선생님이 독약 먹고 떨어지고 아까 문인수 선생님은 모가지째 뚝뚝 피를 흘리듯이 떨어지는데요. 이분은요. 떨어지는데 마치 백제가 무너지듯이 절정에서 문득 추락해버린다. 와, 진짜 여기에 꽃이 떨어지는 것을 백제가 무너지듯이 떨어진다고 표현하는 것.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읽고 전율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백제가 무너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삼천궁녀가 그죠? 낙하하면서 그냥 삼천궁녀가 한 송이 꽃처럼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백마강 그 낙하암에서 그걸 연상을 한 거죠. 한 송이 한 송이 꽃들이 참 그 궁녀가 같이 나라가 무너지니까 자신들도 운명이 끝났다고 한 임금을 모시지 두 임금 모시지 않잖아요. 옛날에 정절에 그 여인들이 다 강에 그냥 스스로 그냥 떨어져서 죽는 거죠. 그렇게 동백 지는 것을 이렇게 작가들은 참 자신의 표현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분은 동백꽃이다 해서 4.3 사건하고의 역사적인 거와 포함해서 글을 적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이건 그림이거든요. 예, 이 그림도 누가 동백꽃이다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 4.3 사건 때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예, 참 이 4.3 사건은 지금 우리가 지금도 아직 명확하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달라요. 국가의 입장에서 다르고, 그냥 민간인의 입장에서 다르고요. 군인의 입장에서 다르고, 뭐 하여튼, 뭐, 제주도의 또 뭐, 일부 도민의 입장에서 다르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역사적인 문제니까, 참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분은, 그 그림 그리신 분은 이 동백꽃이 떨어지듯이 아마 이 민간인이 이렇게 아무 죄 없이 돌아가신 민간인, 물론 민간인 중에서도 죄를 뭐 지은 분도 계시겠지만, 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끌려가서 이렇게 4.3 사건에 희생됐던 분, 무고하게 희생됐던 그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이 동백꽃이 지는 것을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동백길을 걷다 하는 이제 요런 글을 또 적었습니다. 그 글을 교재에 있죠. 예, 어, 교재에, 예, 교재에 있는데, 요건 조금 길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조금 쉬었다가 이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9쪽에 이상호의 꽃의 보복 한번 볼까요? 예, 꽃의 보복 보면 참 재밌어요. 어,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모가지만 잘려와서 분노하는 우리들을 꽃이죠. 꽃의 입장에서
꽃들이 어떻게 한다? 모가지만 잘려와서 분노하는 우리들을 더욱 아름답다고 희희낙낙하게 바라보는 저 인간들에게 우리들은 보복하기로 했다. 예. 자, 어떻게 보복? 이 꽃들은요, 지금 그대로 자연 속에서 꽃나무에서 이렇게 피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댕강댕강 가위로 또는 뚝뚝 손으로 꺾어 오죠. 꺾어 와서 우리는 꽃병에, 화병에 이렇게 꽂아서 예쁘다고 우리는 쳐다봅니다. 그렇지만, 자, 꽃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꽃들은 행복할까요? 자기들, 친구들, 가족들, 자기 엄마에서 떨어져 나가지고 우리한테 잡혀와서 이 방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들한테 어떻게 보복을 할까? 자기네들이 생각한 거죠. 우리는 절대로 뭐 하지 않겠다고 열매를 맺지 말자고 굳게 다짐했다. 그렇죠. 열매를 맺으려면 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연 속에서 그대로 꽃이 지고 나면 보통 열매를 수분이 되고 나면 열매를 맺죠. 근데 우리 집에 여기 잘려온 꽃들은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꽃이 지고 나면 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버리죠. 갖다 버립니다. 예. 그래서 참 정말 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인간의 입장이 아닌 꽃의 입장에 자연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비슷한 게 있는데 예. 꽃하고 약간 다르지만 제가 생각나서 이 동시도 갖고 와봤거든요. 참, 아까 꽃의 입장에 쓰잖아요. 지금은 돼지의 입장에서 쓴 거 한번 볼까요? 곽혜룡 작가가 쓴 건데요. 돼지가 우네. 어떻게 우는지? 시골 잔칫집 우물가에서 앞발, 뒷발 다 묶인 돼지가 어떻게 운다고요? 하늘 보고 누워서 우네. 자, 우리는 시골 잔치집에서 돼지를 잡습니다. 돼지를 잡으면 돼지가 꿀꿀꿀꿀 이렇게 웁니다. 왜 운다고 우리 왜 운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이제 인간들한테 잡혀가지고 자기가 이제 생이 끝나니까 슬퍼서 운다고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 작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돼지가 왜 우느냐 하면 돼지 스스로 뒤집을 수 있습니까? 없죠? 예. 돼지는 항상 땅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하늘, 감격스러워서 목이 찢어지라 운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돼지의 입장에서 참 재미있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항상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보고 설명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 설명을 하면 일기밖에 안 돼요. 설명을 하면서 거기다가 상상을 하고 거기다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 꽃이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하면 먼저 꽃이 원래 뭐 이렇게 동백꽃은 매월 달에 피었다가 매월이 되면 지는 꽃이고 그다음에 매월이 되면 열매를 맺고 그걸 따서 기름을 짜고 한다. 설명이거든요. 그렇지만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아까 여러 방법으로 해석을 해놓은 작가들의 생각을 엿보았듯이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문학적인 글을 쓰고 싶으면요, 그냥 나무가 흔들린다. 왜 흔들릴까? 나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나무가 왜 흔들릴까? 아, 지금, 참, 너무 무더위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 하니까 나무가 흔들어서 바람을 이렇게 인간들한테 부채질을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나무가 흔든다. 왜 흔드느냐 하면 그동안 우리 동네에는 새들이 그냥 올해는 날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들이 오라고 새들이 길을 잃어버렸나 그래서 새들이 오라는 어떤 손짓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예를 들면 나무도 암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500년 된 나무다.
그러면 이 500년 된 할머니 나무라고 칩시다. 이 500년 된 할머니 나무가 손을 흔들어서 예를 들면 저쪽에 있는 할아버지 은행 나무가 작년에 고사해서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손을 흔들어서 그 할아버지 나무가 그리워서 잘 가라고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손을 흔드는 모습일 수도 있고, 이제는 잘 가라고 영혼을 위해서 흔들어주는 그런 손짓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사실로만 보았다면 이제는 좀 더 깊이 보는 눈, 예,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힘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한 10분 쉬었다가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쓴 동백길을 걷다, 예, 17쪽부터 다시 할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야흐로 봄날이 돌아왔다. 향기로 소리로 색으로 바람으로 나무를 흔들고 숲을 깨우고 흙을 뒤집는다. 이럴 때는 겨우내 움츠렸던 사람도 어깨를 펴고 아물거리는 봄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볼 일이라. 갈대 부청이 돋는 강하구로 향하든지 진달래가 들불처럼 번져나갈 산마루 능선길을 오르든가 알싸한 매향으로 물든 철길 마을을 휘돌아 오든지. 봄은 눈으로만 맞이할 것이 아니라 온몸을 거쳐 폐부 깊숙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만 무뎌졌던 감각을 조금이나마 소생시킬 수 있을 테니까. 예, 이제 우리가 각자 사람마다 봄이 오면 나름대로 봄맞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봄맞이를 하십니까? 쉽게 뭐 이불을 새로 이렇게 바꾸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 우리 집 화분에 어떤 매화꽃이 핀 것을 보고 봄이 왔구나 하고 느끼는 분도 계실 거고요. 예, 옷이 뭐 이렇게 두꺼운 겨울 코트를 넣는 순간부터 봄이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 거고, 각자 아마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계곡 물소리를 들은 날부터 봄이다라고 느끼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느낌의 봄 같으면 뭔가 봄꽃을 이렇게 보아야 이렇게 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인데 막 추웠다가도 벌써 매화가 폈네, 나 동백이 폈네 하고 그게 내 눈에 보이면 그날로부터 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날도 있잖아요. 봄은 분명히 온 것 같은데 나는 아직 매화꽃을 못 봤다라든지 아직 동백 핀 것을 못 보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봄을 찾으러 갑니다. 예, 오늘은 동백이 봄을 당긴다. 네 번째 줄. 그렇다면 가까운 동백길을 걸어보기로 한다. 봄동백이라면 여수 오동도와 고창 선운사나 거제 지심도와 강진 백년사 숲과 제주 위미리의 동백꽃 군락지가 유명하다지만 내가 최고로 꼽는 길은 부산 이기대 동백길이다. 5, 6도를 먼저 둘러서 올 때는 장자산을 향하는 사이길을 끼고 오리나무 군락지를 돌아 솔숲이 보이는 바닷길을 따라가면 된다. 머지않아 고개를 올려다보면 산비탈을 둘러싼 왼쪽으로 우르울창창 동백나무 숲길이 펼쳐진다. 산도 바다도 나무도 동백에게 몸을 기운다. 꽃 지고 잎 떨어진 겨울부터 몽우리를 터뜨리고 눈 속에서도 의연히 피어 올리니 동백이라는 고결한 이름자를 얻었다. 이기대 동백은 입동 전후부터 꽃문을 여는 애기 동백을 시작으로 춘백은 고구점의 절정을 이룬다. 피고 지는 생을 따라 5월에 피는 동백까지 눈에 담게 된다면 1년의 절반 이상을 동백과 동행할 수 있다. 지금 동백이 다 졌다고 생각하지만요. 이렇게 동백나무를 갖다 살짝 헤쳐 보십시오. 그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숨어 있는 동백, 마른 것 같은데 약간의 어떤 생명이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동백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5월, 6월에도 동백 나무 숲을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들춰 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동백은 두 번 피는 꽃이라 지칭하니
진짜 개화는 땅에서부터 시작이다. 떨어져야 아까 진짜 핀다 하는 말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곳 동백은 풀썩하고 보드라운 허기에 순년이 낙화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가장자리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일순간 추락한다. 이 길의 길이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백이 떨어질 때 항상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나 순절한 꽃은 땅동백으로 되살아나 핏빛 목숨을 지켜내다가 거뭇거뭇 몸피를 말려 풍장에 들고 만다. 그쵸? 마르면 이제 바람에 날려가잖아요. 봄 장마라도 드는 날은 흙물을 끼얹고 스스로 수장에 드는 운명을 감내해야 한다. 동백의 종신까지 지켜본 사람이라면 생이란 눈물나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동백 꽃길을 걸으면 누구인들 동백 아가씨나 모란 동백 한 곡 흥얼거리지 않는 이가 있을까? 우리 아까 동백 아가씨 들었지 않았습니까? 시인이 아니라도 동백 시 한 소절쯤 옳지 않고 베길 사람 또한 있을까? 그러고 보니 참으로 많은 문인이 동백 앞에서 펜을 들었다. 동백 진 것을 두고도 대가리째 뚝뚝 떨어져 낭자하다며 청춘을 빗대거나 아까 읽었죠? 문인수 시인. 붉은 천둥 소리라고 정신을 깨웠으며 뜨거운 술에 붉은 독약 타서 마시고 청길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사랑이라고 누가 노래했다? 문정희 시인, 그죠? 노래했습니다. 물론 동배가 이제 그만 나무에서 내려오려무나 꽃으로 돌아가자고 역설한 시인도 있지만 절정에 도달한 그 꽃은 백제가 무너지듯이 절정에서 문득 추락해버린다고 한 김훈의 문장 앞에서는 엄숙하다 못해 장엄하고 비장해지기까지 한다. 마치 너는 저렇게 온몸을 던질 정도로 투신한 적이 있느냐고 되묻는 것만 같아. 그쵸? 그 동백은 진짜 표현대로라면 대가리째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꽃의 온몸을 던져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내 온몸을 던져서 내 온몸을 바쳐서 내가 해본 일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던져서 그 사람을 사랑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인의 사랑이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든 누구에 대한 존경심이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내 온몸을 던져서 정말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뭐 이렇게 나무를 심고 조립을 하고 술을 놓고 노래를 부른 적도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동백을 보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라고 동백이 우리한테 되묻는 것 같죠.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날의 무모한 패기와 순수했던 열정은 다 어디로 갔을까? 제가 쟤한테 하는 말이죠. 열정이 있을 때 저렇게 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그대를 사랑해요 라는 꽃말처럼 동백 꽃말이 누구보다 그대를 사랑해요 라는 꽃말이 있습니다. 예. 화려했던 사랑도 절절했던 사람도 다 지나갔다. 추락의 상처가 깊은 자들이라면 눈물 흥건한 동백꽃 위를 함부로 밟지 않으리. 그쵸? 예. 성공보다 실패가 많았던 삶도 동백의 처연한 낙하 앞에서는 위로를 받고 돌아간다. 온몸을 던져서 저렇게 추락했던 저 동백을 보면서 나도 저런 적이 있는데 하고 함부로 동백을 밟고 가지 않죠. 예. 그늘진 동백 군락 앞에서 쉬어가기로 한다. 볕이 들지 않으니 꽃은 보이지 않고 고고청청한 푸른 잎들만 한껏 부풀어 있다. 그런데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니 이때가 2월 말 3월 그때 정도였습니다. 삐끗하게도 봉긋봉긋한 꽃망울들을 물고 있다. 심지어 어린 동백과 늙은 동백과 병든 동백과 죽은 동백까지 보듬고 있다. 그들도 식구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다독이고 품어준다. 도대체 무슨 운명을 타고났기에 볕드는 좋은 날들을 두고 비스탐을 후리는 뼈 시린 날부터 몸 풀고 세상에 나왔는지. 그렇죠. 동백은요, 추울 때부터 이렇게 피는 종류부터 있습니다.
매화도 물론 그래요. 그래서 설매, 설중매 뭐 이렇게 매화도 눈 속에 피는 매화를 그렇게 부르듯이 동백도 이렇게 설동백 이렇게 눈 올 때 피는 동백이 있고요. 동백이 폈는데 눈이 내려가지고 동백 위에 하얗게 소금 같은 눈이 얹혀지가 있는 그런 사진이라든지 실제로 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동백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꽃들은요, 이렇게 지금, 좋은 계절에 피어나서 마음껏 이렇게 활개치다가 떨어져 가는데, 동백은요, 너무너무 추운 날에, 진짜, 우리 흔히 말할 때 볼떼기라 그러잖아요. 귀를 이렇게 막 때리듯이 그런 바람이 불 때부터 동백은 피어나서, 그리고 온몸을 던져서 진짜 벼랑 앞에서 추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꽃이라도 어떻게 저런 운명을 타고났나라고 생각했죠. 첫 꽃에서 끝꽃까지 너볕하게 피어올릴 동백나무의 결기가 꼿꼿하다. 그렇지만 동백나무 보세요. 이파리가 늘 푸르게 청청하지 않습니까? 예, 아주 꼿꼿합니다. 흔한 벚나무에도 기웃거리지 않고 쭈뼛이 솟은 산철쭉이나 귀한 매화목과도 몸을 섞지 않는다. 동백이 피어 있는데 보면요, 동백끼리만 이렇게 딱 이렇게 서로 모여 있더라고요. 동백 사이에 뭐 무슨 뭐 철쭉이 있거나 동백 사이에 무슨 뭐 매화나무가 있거나 이렇게 잘 없죠. 동백끼리 딱 이렇게 모여가 있는 게 많았어요. 자, 그 고결한 정심에 진실로 탐복한다. 꽃동백을 마주하면 왠지 눈물겹다. 지금 여기에 화면에 있는 이 동백, 꽃동백입니다. 그죠? 예. 엽동백이 화려하고 번잡스럽다면 헛동백은 여리고 소박하기 그지없다. 하기야 엽동백이든 헛동백이든 색이 짙든 옅든 굵거나 희거나 희멀겋거나 얼룩동백이거나 꽃송이마다 제각각 사연이 숨어 있다. 또 동백 꽃잎이 얼룩덜룩한 게 있습니다. 얼룩동백이더라고요. 예. 아픈 생을 버텨내지 못하고 저들은 왜 한결같이 뛰어내리기로 작정했는가 말이다. 정말 동백꽃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이죠. 왜 한결같이 절벽이든 그냥 벼랑이든 그냥 그 밑에 아스팔트건 예 동백은 무조건 뛰어내리기로 저들끼리는 뛰어내리기로 작정한 것 같이 보여요. 매일매일 절벽 앞에 서야 하는 삶은 얼마나 가혹한가. 어, 잎으로 붉은 볼을 가린 것도 칼바람에 온몸을 떠는 것도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 때문일까? 그래서 외로운 사람일수록 동백을 사랑한다. 남도 시인 김영랑이 조선 최고의 무희 최성희와의 이별을 두고 목을 맨 나무도 바로 동백나무이고 샤넬을 대표하는 중요 심벌이 동백인 것도 전설적인 디자이너 코코 샤넬이 불운한 과거와 슬픈 사랑을 동백의 강건함으로 듣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자, 여기까지 예를 들은 것은 제가 아까 이렇게 PPT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다 됐을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부분부터예요. 봄 추위가 휘몰아친 탓인지 군데군데 꽃송이가 얼어버렸다. 올해 동백꽃 핀 거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보셨습니까? 꽃이 피다가 얼었더라고요. 이를 두고 사람들은 개화가 잠시 멈춰 있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꽃이 왜 이렇게 꽃이 안 폈네요. 꽃이 왜 이래? 이러니까 지나가는 분이 피다가 지금 멈춰 있어요. 날이 너무 추워서 멈춰 있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적었죠. 꽃도 피다가 멈춘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다. 요즘 들어 멈춘다는 것, 그대로 있는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것은 정지하는 것이며 무너지는 일이므로 무조건 앞으로만 나아가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멈춘다는 것은 뒤돌아보는 것이며 기다려주는 일이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동백에게 배운다. 이것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동백이 피다가 멈추어 있는 것을 작가가 보았죠. 그럼 꽃이 왜 멈추어 있어요?
예, 올해는 날씨가 추워서 꽃이 피다가 조금 개화가 멈추었다. 어, 빨리 날씨가 따뜻해져서 동백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꽃이 피다가 멈춘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생각했죠. 저는 정말 꽃한테 배웠습니다.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뭘 하다가 운동도 하면 계속 해야 되고 달리기도 뛰다가 중도 하차하면 안 되고 그냥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내가 적금을 넣다가도요. 되도록이면 힘들어도 뭐 사고 싶은 거 있어도 조금 참고 예, 만기일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 번 시작했으면 예, 중도에 예를 들면 어디 등록을 했다 돈을 주고 배우기로 했으면 그냥 끝까지 해야 되고 중간에 가다가 안 가는 것은 아주 뭐 이게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꽃도 피다가 멈춘다는 것을 알았죠. 거기서 진짜 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막 무조건 경쟁을 해가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더 높이 솟아야 되고 어, 멈추지 않고 가야 내가 막 무조건 남보다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다가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하다가 뒤돌아봐서 내 동료들은 잘 따라오고 있나? 나하고 같이 시작한 사람도 잘하고 있나? 그 사람이 중도에 멈추면 내가 다시 뒷걸음쳐 가서 괜찮아, 나하고 손잡고 함께 가자,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도 해야 된다는 것도 예, 이 동백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가다가 힘들면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힘들 때도 있잖아요. 저도 작년과 올 봄에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아파서 병원 신세를 계속 지면서 검사를 내내 받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사 선생님은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글을 쓰는 사람인지 강의를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하시는 일을 모두 멈추세요 하는 거예요. 모두 멈추고 좀 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꽃도 멈추듯이 우리가 힘들면 조금 멈춰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뭐 다 멈출 수는 없고 주말에라도 일을 하지 않고 조금 멈추자. 이래서 이제 주말에 조금 멈추기를 몇 달 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좋아지고 그리고 또 밤에도 제가 잠도 자지 않고 이렇게 막 일을 하고 했는데 그것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고 그랬더니 몸이 점점 회복이 되면서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멈춘다는 것에 제가 아마 그런 거하고 관련이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요게 여기서 키포인트죠. 때로는 멈췄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멈추는 것이 뒤돌아보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일이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동백에게 배운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끝났죠. 그 다음에 마무리 단락 들어갑니다. 이런저런 상념에 젖는 동안 동백길의 내리막에 이르렀다. 올해는 예년보다 개화가 늦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더 늦게까지 동백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동백나무가 푸르든 붉든 동백길을 한 바퀴 걷고 나면 온몸에 붉은 물이 들 것만 같다. 뒤돌아보니 벌겋게 달아오른 언덕길을 어둠살이 조용히 식혀내고 있다. 예, 그래서 동백꽃을 보고 앞에는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적었고요. 뒤에 하고 싶은 제 말을 뒤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글이 조금 제가 작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단어도 들어가고 이랬는데 조금 길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여러분 앞에 한번 이렇게 길게 서면 이렇게 쓴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자 원문을 다 실었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A4 용지에 반바닥이 돼도 괜찮고요. 한 바닥이 돼도 괜찮고, 그러니까 적은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지리에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쓰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뒤에 보면 제가 이렇게 어떤 생각하기가 있습니다. 박스 안에 20쪽 위에. 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꽃은 무엇입니까?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이 다 이렇게 많이 아는 꽃보다 조금 모르는 꽃 쓰는 게 또 더 좋아요. 어, 어떤 선생님은 뭐 오이 풀꽃에 대해서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꽃 이름 이렇게 인터넷에서 꽃 이름 찾아보면 꽃 이름, 풀 이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뭐 풀 이름 사전, 꽃 이름 사전, 나무 이름 사전, 그것만 사전이 있습니다. 예, 사전이 있고 또 꽃만 다 식물 도감도 엄청나게 요즘은 사진이랑 또는 그림이랑 이렇게 그 식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기 어려우면 또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되고요. 우리 집 주변에 피어 있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뭐 여기서 꽃이라고 했는데, 예, 그 뒤에 내가 키우거나 또 키워본 식물은 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식물을 좀 잘 못 키워요. 그래서 키우면 매번 죽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보는 거는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작년에도 길가 가다가 어떤 그 트럭에 파는 조그마한 분재를 하나 샀는데 백일홍 분재라고 하던데 백일홍이 피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키우니까 집에 오니까 뭐 석 달 만에 다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뭐든지 물을 너무 많이 주고 죽거나 물을 너무 안 줘서 죽거나 저는 잘 좀 못 키우고 대신에 저는 좀 이렇게 약간 집 뒤에가 약간 산이라서 창문을 열면 아주 이렇게 식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못 키우고 그냥 산에 있는 거 보는 걸로 만족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산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글을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면 인상 깊었던 거 안 좋아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런 식물에 대해서 또 적을 수가 있고요. 우리 마을이나 또 내가 가본 시골 마을이나 아니면 또 어릴 때 만약에 살았다면 그런 데서 본 아주 인상 깊었던 나무 예, 가지고 한 편 글 쓸 수 있겠죠. 그렇게 기억을 떠올려서 관찰하거나 한 편의 글을 써보세요. 그래서 다른 분이 쓴 글을 제가 여기에 이제 참고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글이거든요. 20조에 보면 아까 김훈 선생님이 쓴 우리가 이렇게 동백꽃 삼천국녀가 백제가 무너지듯이 꽃이 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제 그걸 봤는데 산수유를 적은 게 있어요. 이분이 산수유 아시죠? 생강나무 꽃하고는 구분이 되는데 노랗게 피는 것. 예, 요즘 산수유 축제 같은 게 저 광양 다음 마을에 가면 그런 걸 하더라고요. 예, 하는데 뭐 이렇게 할 때는 너무 복잡해서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대로 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조금만 눈을 돌리면 산수유 나무와 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분이 적었던 수필에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산수유는 다만 어른거리는 꽃의 그림자로서 표현한다. 산수유가 필 때 어른어른 하면서 진짜 노랗게 어른어른 하면서 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자 속에는 빛이 가득하다. 빛은 이 그림자 속에 오글오글 모여서 들끓는다. 표현이 정말 뭐 애들이 하는 말로 죽이지 않습니까? 산수유 속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햇빛이 딱 비치면 그 꽃 주변이 밝아갖고 그게 오글오글 빛이 모여 있다는 이런 표현들. 산수유는 존재로서의 중량감이 전혀 없다. 이게 뭐냐면 무겁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 이분이 이렇게 어려운 말로 적었지만 산수유는 하나도 무겁지 꽃으로서 하나도 무겁지 않다 이 말이에요. 꽃송이는 보이지 않고 꽃의 어렴풋한 기운만 파스텔처럼 산야에 번져 있다. 이 진짜 산수유는 파스텔로 그린 것 같다는 표현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산수유가 언제 지는 것인지 눈치채기 어렵다. 목련, 아까 말했듯이 또 목련은 불쑥 떨어지고요. 또 저 뭡니까 지금 우리 아까 봤던 저기 동백도 예 떨어지고 또
벚꽃은 막 바람에 휘날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산수유는 떨어지는 게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다른 모든 꽃들이 피어나기 전에 노을이 쓰러지듯이 문득 종적을 감춘다. 그 꽃이 쓰러지는 모습은 나무가 또 다른 거 있죠. 나무가 지우개로 저 자신을 치우는 것 같아. 상수유가 떨어지는 것이 나무가 지우개로 꽃을 지우는 것처럼 예, 꽃이 떨어진다고 표현했는데 기가 막히죠. 그래서 산수유는 꽃이 아니라 나무가 꾸는 꿈처럼 보인다. 아, 이렇게 어떻게 산수유가 피고 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너무 좋아서 몇 번 읽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또 찾아봤어요. 이분이 그러면 목련은 어떻게 피고 진다고 적었을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예, 20쪽 중간입니다. 목련은 등불을 켜듯이 피어난다. 꽃잎을 아직 오므리고 있을 때가 목련의 절정이다. 아까 동백꽃은 활짝 폈을 때가 절정이라 했는데 목련은요. 살짝 폈을 때가 절정이 아니고 이 사람이 볼 때 딱 오므리고 있을 때가 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글 쓰는 작가의 눈으로 자기가 해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동백꽃이 언제 절정이다, 땅에 떨어졌을 때가 절정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또는 피다가 멈춰 있을 때가 절정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또 목련이 촉을 펴 올렸을 때가 절정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다 각자 다르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요. 어, 자, 꽃이 질 때, 목련꽃이 질 때, 목련은 하늘 향해 이제 봉우리를 치켜 올리잖아요. 근데 꽃이 질 때, 목련은 세상의 꽃 중에서 가장 남루하고 가장 참혹하다. 누렇게 말라 비틀어진 꽃잎은 누더기가 되어 나뭇가지에서 너덜거리다가 바람에 날려 땅바닥에 떨어진다. 맞죠?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꽃잎 조각들은 저마다의 생로병사를 끝까지 치러낸다. 목련꽃의 죽음은 느리고도 무겁다. 예, 벚꽃은 딱 떨어지면 바람 날려가거나 이렇게 좀 금방 없어지잖아요. 근데 목련꽃은 떨어진 게 좀 오래 좀 남아 있습니다. 죽음이 느리고 무겁다 했습니다. 천천히 진행되는 말기암 환자처럼 그 꽃은 죽음이 요구하는 모든 고통을 다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떨어진다. 벌써 무겁게 소리내면서 무겁게 떨어진다. 그죠? 목련은요, 나무 위에 벌써 질 때 벌써 지저분하고, 이 사람 표현대로 암 환자처럼 그렇게 육신이 이렇게 막 변합니다. 보기 싫게, 야위게, 또는 색깔이, 얼굴색이, 목련 꽃잎을 얼굴이라 보면요, 얼굴색이 누렇게 변하고, 그렇게가 나는 병들어서, 나는 곧 예, 떨어질 꽃이야 라는 걸 우리한테 암시를 하죠. 우리 눈치채지 않습니까? 그렇게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잘 잡았죠. 그래서 이분은 뭐 산수유, 목련, 동백꽃 쓴 걸 우리가 봤는데 우리는 누구라도 이 사람 쓴 것만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작가들 뭐 이 사람만큼 쓸 수 있는 작가가 과연 몇 명이 될까 싶을 정도거든요. 정말 잘 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는 못 쓰지만 저렇게도 쓸 수 있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과 이거를 읽지도 못했던 사람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글에 관심이 있다, 문학에 관심이 있으면 배워야 사실은 배우면 쓸 수 있습니다. 재능이 없어도 돼요. 재능이 없어도 문학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곳은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으니까 자기가 관심 있으면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만약에 작가가 되고 그냥 취미로 쓰는 사람은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정말 전문적으로 그냥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강의하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배우면 괜찮은 글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받고요. 어떻습니까? 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쓰시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에 이 동백나무가 요게 이기대의 동백나무의 일부분인데 이거는 완전 활짝 폈을 때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때 찍었을 때는 동백이 많이 안 폈을 때고요. 이게 완전 나무가 푸른색이 초록색이 보이지 않을 만큼 붉은 꽃이 피고요. 떨어지면 밑에 저 노란 선, 밖에 나온 노란 선까지 꽃잎이 붉게 이렇게 떨어져서 밤에 차를 타고 가면 뭐 달빛에 비치는 이 뭐야 붉은 길이 너무너무나 환상적이고 아름다워서 넋을 잃을 지경입니다. 이때 때를 잘 맞춰갖고 타임이 딱 맞을 때 우리는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 동백길을 여러분이 있다는 걸 아시고 한번 아직 우리가 많은 날들이 남았으니까 많은 봄들이 남았으니까 내년 봄에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백길을 걷는 것, 또는 산수유가 피고 지는 것, 목련이 피고 지는 것, 이렇게 봤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팽나무가 쓰러지셨다 하고 사과를 먹으며, 아주 괜찮은 시거든요. 예,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예, 화면에 없고 책에 있습니다. 20쪽. 20쪽 밑에 보면 이재무 선생이 적은 팽나무가 쓰러지셨다. 높임말로 이렇게 붙였죠. 예. 볼게요. 우리 마을의 제일 오래된 어른 쓰러지셨다. 자, 그 어른이 우리 동네에 뭐 할아버지가 아니고 누굽니까? 팽나무입니다. 팽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의인화한 거죠. 사람으로서 본 거죠. 그것도 사람으로서 팽나무가 한 뭐 이게 몇백 년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몇백 년 될 수도 있고요. 10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100년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어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가장 뭐 90 한 몇 살 어른이 계시다면 그 어른보다 나이 더 되셨다는 거니까 더 어른이 됐겠죠. 고집스럽게 생가를 지켜주던 이 입적하셨다. 다른 분들은 자 우리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뭐 예를 들면 또 우리 형님도 돌아가시고 아니면 우리 누님도 돌아가시고 누가 다 돌아가시고 이제 지금 옛날 어른들은 돌아가셨는데요. 그 집이 뭐 비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집을 옛집을 지켜주던 사람이 지켜주는 이가 누구냐면 팽나무는 지켜줬는데 또는 마당에 있는 우물도 지켜줄 수가 있죠. 지켜주는데 이 팽나무가 쓰러진 겁니다. 이제 아마 뭐 누가 돌봐주지 않아서 쓰러졌는지 태풍에 쓰러졌는지 생명이 다 돼서 쓰러졌는지 모르겠지만 쓰러졌어요. 그래서 쓰러지가 죽은 걸 팽나무가 죽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어른이 쓰러졌으니까 우리 말에서는 죽었다 죽다의 영어는 대더 하나지만 우리 엄청 많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돌아가셨다, 죽었다, 저 세상으로 가셨다, 입적하셨다, 뭐 종교에 따라서 선종하셨다. 예. 뭐 좀 쌍스러운 말들도 있어요. 쌍스러운 말들 뭐 이렇게 막 우리가 보면 뒤졌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 쌍스러운 말도 있는 반면에 아주 높인 말로 예 그분 영면하셨다. 예, 뭐 왕이 죽었을 때 말하는 게 다르고요. 그리고 아주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는 말 좀 다르고요. 교황님이나 신부님이 돌아가셨을 때, 또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뭐 별세란 말도 있고, 다 죽음, 별세, 뭐, 예,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영어에는 뭐 dead도 있고 pass away 이렇게 문장식으로 하는 그 정도 예 돌아가셨다 이런 정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말만큼 어휘가 이렇게 풍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많은 단어들을 알면 글 적을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팽나무가 죽었다 이렇게 쓰기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는데 두 번에도 별세하셨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별세하셨다 보다 더 어떤 존경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성, 아주 우리가 존경하는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입적하셨다 하는 이 말을 여기 딱 이제 나무에 갖다 붙였죠. 고집스럽게 생가를 지켜주더니 입적하셨다. 단 한 장의 수위, 만장, 서러운 곡도 없이 사람이 죽으면요. 그래도 노숙자가 돌아가셔도 국가에서 장례식을 장례 대충 절차를 해줍니다. 수의를 입힙니다. 수의가 뭐죠? 자 돌아가시면 이렇게 염을 하죠. 염을 하는 거 보신 분도 계시고요. 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염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돌아가신 분 온몸을 목욕시키죠. 이렇게 목욕이라는 것은 알코올로 이렇게 닦아줍니다. 닦아주고, 이렇게 구멍이란 구멍은 솜으로 막아주지 않습니까? 막아주고요. 이렇게 염을 하는데 수의를 입힙니다. 수의는 이제 보통 뭐 삼배라든지 그런 걸로 마련을 해놨는데 수의도 가격이 몇천 원부터요. 몇십만 원짜리까지 있더라고요. 또 몇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돌아가시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부자들은 비싼 걸 입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보통 이제 수의를 입히고, 그리고 화장도, 얼굴에 남자든 여자든 분을 발라갖고 루즈도 발라주고 화장도 시켜줍니다. 예쁘게 해드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돌아가신다 화장하고 나면 정말 평온해 보이고, 정말, 정말 예쁜 얼굴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수의를 입히고 화장도 해주고, 만장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깃발에 글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써는 글 같은 거 있어요. 그럼 글도 적고요. 그리고 곡이라는 건 이제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장례 문화에서는 그렇게 곡을 합니다. 그죠? 요즘은 이런 곡 문화도 잘 안 하지만, 불과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문상을 누가 오면 상주들이 그 문상을 맞으면서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죠. 지금도 이제 그런 풍경이 조금씩 남아 있어가지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에는요, 양반집에서는 누가 돌아가시면 이 상주들이 아이고 아이고 울어야 되는, 곡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늘 하려면 뭐 3일장 5일장 7일장 곡을 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노비를 샀습니다. 곡을 해주는, 울어주는 노비를 샀어요. 예. 요즘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도우미를 사서 도우미께서 이렇게 뭐 설거지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울어주진 않잖아요. 울어주는 노비를 안 사거든. 그때는 울어주는 노비 이름이 뭔지 압니까? 자, 곡을 울어주는 게 곡을 한다 하죠. 곡을 하는 노비라 해서 곡을 하는 노비, 곡비. 곡비라 합니다. 이런 단어 처음 알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단어장에 적었습니까? 예, 곡비. 그래서 더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 곡비를 찾으면 곡비에 대해서 글 쓰신 분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글 공부를 하면, 이렇게 글 공부하면 뭐 역사, 사연, 과학 다 나오거든요. 음악, 미술, 영화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몰랐던 것도 너무 많이 나오고요. 내가 더 알고 싶었던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글을 쓰면,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 가족이 누가 돌아가시면 염하는데 아유 무서워, 그거 안 보고 싶어, 이럴 수가 있지만요, 이제는요 염을 하면 여성들도, 우리 시아버님이 염을 하면 돌아가실 때 염을 하면 일부러 들어가고요, 부모님 염하는데 일부러 들어가고요, 때로는 시체 해부,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 가족 중에서 혼자 계실 때 돌아가신 분이 계시니까 119에서 와서 그걸 이제 혹시 타살인가 싶어갖고 이렇게 해부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에는 겁이 나서 저만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들어갔어야 되네. 그것도 봤으면 내가 글을 쓸 때 도움이 되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하고 그래서 이 서러운 곡도 없이, 이 나무가 죽었는데 뭐 수의를 입힙니까? 누가 곡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나무는 불로 가시고 흙으로 돌아가셨다. 불 떼죠. 또는 예, 그냥 버리는 것은 흙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의도적으로 도라 하시고 콤마를 찍고 가시었다 이렇게 적었어요. 왜? 그냥 돌아가셨다 하면 데드 죽은 거지만 돌아가셨다 하면 원래 있던 곳으로 원래 있던 것으로 내가 만물은 어떻습니까? 다 돌고 도는 거잖아요. 생멸하는 거잖아요. 그 뜻으로 적은 겁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셨다. 흙으로. 그죠? 우리 인간, 자연 모두 흙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 태어나서 흙에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셨다. 잘 넉는 일이 결국 비우는 일이라는 것을 내부의 텅 빈 몸으로 보여주시던 당신. 예, 팽나무가 쓰러져서 사실은 보니까 그 안속이 텅텅 비어 있었다는 거죠. 영양분을 빨아들일 이렇게 수간 같은 것도 없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노화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뿌리 자체가 썩었겠죠. 당신의 그늘 안에서 나는 하모니카를 불었고 이웃마을 수기를 기다렸다. 어릴 때, 그죠? 그 팽나무 그늘 아래서 당신의 그늘 속으로 아이스케이크장 장수가 다녀갔고 박물 장수가 다녀갔다. 당신의 그늘 속으로. 예, 그 옛날에 싱싱했을 때 내 어릴 때는요. 그 그늘 밑에서 쉬우면요. 박물 장수 뭐 머리에 이 온갖 물건 파는 사람이죠. 예, 후원 발등이 들어와 오래 머물다 갔다 어디 앉아 다녀오다가 예 아이고 발이 아프면 거기 앉아서 쉬었다가 가는 거죠. 우리 마을의 제일 두꺼운 그늘이 사라졌다. 내 생애의 한 토막이 그렇게 부러졌다. 내 생애의 한 토막이라는 것은 내 어릴 때 기억의 한 토막이죠. 그래서 이 팽나무 그냥 예 그냥 뭐 우리 동네 팽나무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지만 팽나무가 쓰러지셨다. 아주 어떻습니까? 아주 존칭을 했죠. 존칭을 해서 이렇게 팽나무의 죽음이잖아요. 팽나무의 죽음을 가지고 내 유년 시절에 내 어릴 때 기억하고 딱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 팽나무가 죽고 없어지니까 나의 유년 시절의 어느 한 부분도 이제는 사라진다. 팽나무와 더불어 예, 내 과거의 한 토막이 없어지는 그 아쉬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무를 쓴다, 내가 꽃을 적는다, 내가 강을 적는다, 내가 어떤 길을 적는다고 할 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적지 말고 이 한민복 선생님의 사과를 먹으며 하는 욕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글 쓸 때 생각의 힘을 더 키우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과를 먹는다. 자, 내가 사과를 하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과를 딱 이렇게 베어 먹습니다. 사과를 먹죠? 무엇을 먹습니까? 이 사과는 따지고 보면 한 그루 사과나무에서 100송이 사과가 달렸다면 그중 한 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과나무 중에 n분의 1, 예, 일부를 내가 먹게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봅니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는다. 이 사과, 내가 먹는 이 사과 위에 여름 지났죠. 여름에 장맛비도 흘러내렸을 겁니다. 그 장맛비가 여기 스며들었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먹는다는 것은 그 장맛비를 먹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요. 예, 바람도 지나갔죠. 그래서 사과를 흔들던 그 소설 바람도 먹는 거고요. 사과 위를 꿈틀꿈틀 벌레도 지나갔겠죠. 사과나무 벌레도, 모기도, 파리도, 예, 그 벌레가 지나갔던 그 길도 내가 먹고 있죠. 그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그러면 이 사과나무에서 사과나무 혼자 지가 자랐을까요? 새도 날아왔습니다. 참새도, 콩새도, 예, 뭐 하여튼, 예, 사과나무에 여러 새들이 까치도, 까마귀도 날아왔습니다. 그 새 소리도 먹습니다. 사과나무의 잎도, 이 사과 잎도 이 과일을 갖다가 옆에서 흔들어 줬고, 볼을 비볐겠죠. 그 잎새도 먹는 것과 똑같아요. 자, 이 사과나무는 지 혼자 자랐을까요? 농부가 사과나무에 예, 기름도 주고 벌레도 잡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사과가 그냥 우리나라에 심어졌겠습니까? 제 어릴 때는 사과라 하지 않고 능금이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오리지널 사과는 능금입니다. 근데 아마 어떤 박사가
이렇게 이 사과를 교배를 시키고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사과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뭐 부사도 있고, 제 어릴 때는요, 종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국광이라는 것도 있고, 뭐, 사과도 인도 사과, 뭐 이런 것도 있고, 사과 농사 짓는 분한테 물으면 종류 되게 많거든요. 홍옥은 우리가 잘 알죠. 붉은 거. 예. 그래서 어떻게, 뭐, 홍로도 있고. 그래서 이걸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 거와 똑같아요. 그리고 이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사과나무 집 딸은요, 올해 사과 농사가 잘 되어서 시집을 갈 수도 있고, 자기가 저기 도시로 공부를 하러 가는데 학비를 보태줄 수도 있고, 또 부모님한테 사과, 나무 농사가 잘 지면, 예, 뭐, 예쁜 옷을 사준다 했으니까, 그걸 또 바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꿈을 생각하는 거죠. 사과의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 거와 똑같죠. 잎을 먹는 것, 가지를 먹는 것. 그리고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의 나이테를 먹는다. 이 사과나무가, 예,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예. 그래서 사과나무의 역사를 함께 먹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사과나무를 지탱해 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 것과도 같아. 그리고 나는 사과나무의 씨앗을 먹는 것과도 같죠. 사과나무의 자양분 흙을 먹는 것과도 같아요.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 것. 사과나무 한 그루는요, 농부이기도 하고, 지구이기도 하고, 우주이기도 하고, 땅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하고, 예, 진짜 햇살이기도 한 게 이게 사과인 거예요.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그리고 따지보면 다 생략해보면 흙에서 솟아난 사과나무이며 흙에서 키워 올린 사과나무죠. 그 사과나무가 예, 또 맺어낸 빚어낸 열매죠.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봐보세요. 사과가 열리면 그걸 따서 나무에 있으면 흙하고 좀 가깝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싣고 어디 사과 뭐 이렇게 도매시장에 가서 또 소매사가 그걸 또 사와서 어떻게 합니까? 냉동 창고에 넣었다가 팔죠. 예. 자,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사과를 먹고 나면 사과 씨를 예, 그 쓰레기를 어디에 버립니까? 땅으로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뭐, 그러면 결국, 예, 사과는 결국 땅으로 돌아가고요. 그 사과를 먹은 인간도 결국 죽으면, 예, 어떻게 땅에 묻혀 죽거나 태워서 우리가 뼈도 마찬가지로 뿌려지거나 어째도 이 몸은 결국 흙으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가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사과를 먹는 것이 아니고요.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는 아주 심오한 표현까지도 했죠.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을 해봤습니까? 물론 몇 가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예시를 보여준 겁니다. 아, 여러분들 글을 쓰려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을 하세요. 예, 라면서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그게 또 제가 17쪽 맨 앞에 박스에 헤르만 헤세가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로서 요약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달걀이 하나 있으면 그 속에서 병아리가 되려면요. 달걀을 깨고 나와야 병아리가 되지. 깨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예, 알밖에 안 되잖아요. 예, 절대 병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위험을 무릅쓰고 또는 용기를 가지고 그걸 깨쳐나오고 그 테두리 벽을 넘어뜨려야 그 도전을 해야만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가까이 갈 수가 있고 글을 쓰는 것도 그런 내가 이거는 안 돼 하는 고정관념을 버려야만 여러분들도 조금 생각을 넓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사람을 했다면 오늘은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더, 예, 좋은 글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